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강원도 산골에는 송화라는 젊은 마님이 살았습니다. 이 마님은 원래 한양에서 떵떵거리는 가문의 며느리였지요. 허나 시댁이 사화에 휘말려 몰락하는 바람에 간신히 혼자 살아서 시골로 내려온 것이었지요. 헌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마님이 농사일을 알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참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산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였으니 앞날이 참으로 막막했지요.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어느 날 송화 마님은 산중턱에 있는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먹을 감자를 좀 캐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호미로 감자를 캐던 마님은 감자를 소쿠리에 담아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헌데 산속 오솔길에 웬 사내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송화 마님은 무서워서 그냥 지나치려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내가 송화 마님을 부르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며칠째 먹지 못해 죽을 지경이요. 너무나도 허기가 져서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시겠소? 송화 마님이 사내를 보니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셔요. 걸을 수는 있으시죠? 힘들긴 하지만 조금만 부축해주면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소. 송화 마님은 낯선 사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마님의 어깨에 팔을 걸쳤지요. 순간 송화 마님은 당혹스러워 가슴이 뛰었고 얼굴까지 붉어졌지요. 하지만 굶어 죽을 것 같은 낯선 사내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는 젊은 마님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그녀를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었지요. 그리고 해질녘이 다 되어 송화 마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송화 마님은 사내를 마루에 앉혀주고 캐온 감자를 씻어 가마솥에 넣고 삶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를 들고 가서 사내에게 주었지요.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지요. 참으로 고맙소, 부인. 사내는 송화 마님이 가져온 감자를 호흡 불어가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삶은 감자 2개를 다 먹고 나서야 사내가 말했지요. 덕분에 살 것 같소. 헌데 나는 오갈 데가 없는 몸이니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소? 이 집은 여인이 혼자 사는 집이요. 송구하오나 낯선 사내를 재워드릴 수는 없소. 꼭 방이 아니어도 좋소. 보아하니 행랑채 옆에 헛간이 있던데 그것도 괜찮소. 젊은 사내가 하도 딱해 보여 마님은 그러라 승낙해 주었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 떠나주셔요. 알겠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사내는 헛간으로 가고 마님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자리에 누워도 좀채 잠이 오질 않았지요. 헛간에 낯선 사내가 머물고 있다는 생각에 괜스레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여인 홀로 사는 집에 남정네가 들어와 있으니 긴장도 되었지요. 뜬 눈으로 나를 세우다 아침이 밝아 해가 떠오르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밤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 여기며 마님은 바깥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나온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당에는 캐온 감자가 한 가마 가득 놓여 있었고 사내는 우솥을 벗은 채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송화 마님이 눈을 크게 뜨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 떠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가려 했는데 보아하니 겨울에 쓸 뗄감도 먹을 것도 없더이다. 이곳은 산중이라 겨울에 뗄감이 없으면 얼어 죽기 십상이요. 그래서 내가 겨울 채비를 해드리려는 것이요. 듣고 보니 사내가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허나 농사 경험도 없는 여인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지요.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겐 품삯을 드릴 돈이 없어요. 돈은 없어도 돼요. 내가 힘들 때 부인이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부인을 도와드리려는 것뿐이오. 그런데 보아하니 농사짓는 것이라곤 감자밭밖에 없는 것 같소? 그렇지요. 그게 다예요. 허면 어찌 삼시 새끼를 감자만으로 버티시려 하시오. 기다려보시오. 오늘은 장작을 마저 패고 내일은 감자를 지고 갓쌀과 곡식으로 바꾸오리다. 송화 마님은 낯선 사내의 말에 왠지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감자만 먹다 보니 이제는 목구멍에 잘 넘어가지도 않던 참이었지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송화라 해요. 그대는 성함이 무엇이신가요? 나는 김철이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밤은 행랑채를 쓰셔요. 제가 깨끗이 청소해 두었어요. 고맙소 부인. 다음 날 날이 밝자 김철은 감자 한 가마를 메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지 곰곰이 궁리하였지요. 그때 여종을 데리고 장 보러 나온 귀부인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부인은 건강이 좀 안 좋은지 잔기침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김철이 그녀를 향해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허, 이렇게 아름다운 마님께서 병마의 고통을 받다니 안타깝구려. 좋은 처방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소? 그 말에 귀부인이 눈을 치켜뜨며 김철을 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내게 사기를 치려는 것이냐? 사기라니요. 결코 그런 뜻은 아니옵니다. 단지 부인께서는 참 고우신데 목소리가 잠기고 목이 부어 보이니 안타까워 말씀드리는 것이오. 아니, 그럼 네가 무슨 약방 비법이라도 알고 있어. 내게 말을 거는 것이냐? 그야 당연하지요. 부인께서 그 방법을 쓰시면 목이 부어 답답한 증세가 단번에 나아지실 것이오. 허, 그놈 참말 한번 잘하는구나. 그래, 그럼 방법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방법은 이 감자를 매일 갈아 즙을 내어 따뜻하게 덮여먹에 찜질하시고 조금씩 마시는 것이오. 그 말에 귀부인의 얼굴이 황당하다는 표정이 되었지요. 아니, 감자를 어찌 목에 붙이고 또 마신단 말이냐? 그리 말하자 김철은 마님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한양에서도 극소수 의원과 기생들만 아는 비방이랍니다. 그 말에 귀부인의 눈이 갑자기 커졌지요. 정말이냐? 내게 감자나 팔아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은 아니고. 뭐 그리 생각하신다면 그냥 가시지요. 부인의 고운 목소리가 아까워서 비법을 알려드린 건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 섭섭하구려. 김철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몇 걸음도 떼지 않았는데 귀부인이 서둘러 그를 불렀습니다. 이봐, 총각. 아니 그렇다고 사내가 어찌 찔러만 보고 그냥 돌아서 간단 말이냐. 만약 내 말대로 해보았다가 내 목이 더 심해지면 어찌 책임질 것이냐. 그때 옆에 있던 여종 똑순이가 나섰습니다. 마님, 저도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마님께서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요? 여종의 말에 귀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감잣값은 얼마나 하느냐? 딱 10냥입니다요. 아니, 장에서 2냥이면 살 것을 어찌 10냥이나 받는 것이냐? 아, 그야. 이 감자는 흔한 먹는 감자가 아니고 목병을 고치기 위해 특별히 골라 재배한 감자라 그렇지요. 아니, 그런 감자가 따로 있단 말이냐? 그렇소.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나니 지금껏 한양의 의원들이나 일부 기생들만 은밀히 써온 것이지요. 귀부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주머니에서 10냥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럼 감자는 내 집에 두고 가거라. 알겠소, 부인. 해보시고 나아지면 다시 저를 찾으셔요. 김철은 귀부인이 일러준 집으로 찾아가 부엌에 감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쌀과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김철은 2냥으로 쌀과 곡식을 사고 나머지 8냥을 마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니 어찌 돈이 이리 많으신가요?
감자를 팔아 곡식을 사고 남은 돈이요. 그 말에 송화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냥어치 감자를 팔아 곡식을 산 값을 빼고도 8냥이나 남겨왔던 것이지요.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신 것이요? 김철이 왠지 새롭게 보였습니다. 남은 돈을 제 주머니에 챙겨도 모를 텐데 그는 한 푼도 빼돌리지 않고 모두 내어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송화는 김철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고 관심도 덩달아 깊어져 갔습니다. 때로는 임자를 만나면 값이 달라지기 마련이요. 가져간 감자가 제 임자를 만났을 뿐이지요. 그렇구려. 오늘 저녁은 쌀로 밥을 지으리니 제 방에 와서 함께 드셔요. 알겠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런데 그때 옆집 강릉댁이 송화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한양 마님 집에 딱 계셨구만. 근데 이 잘생긴 총각은 누구요? 송화 마님은 김철을 뭐라 소개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김철이 먼저 나서서 말했지요. 나는 이 집에서 새로 일하게 된 일꾼이요. 허, 머슴을 새로 들였구만. 그런데 어디서 이런 잘난 총각을 구했대? 하하.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 집에도 좀 와주시구려. 일은 안 시킬 테니 얼굴이나 좀 보게 말이야. 강릉댁은 김철에게 성큼 다가가 그의 팔을 잡듯이 만지며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그 불편한 광경을 보고 송화 마님이 말했습니다. 강릉댁, 무슨 일로 오셨사온가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딴 얘기 하느라 까먹었네. 다름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에 떡을 많이 하려 하거든? 그러니 한양 마님 댁은 따로 떡 안 해도 된다고? 전화로 온 게지? 괜히 번거롭게 나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어요. 에그, 참 마님이야. 요새 고생 많잖아. 하루하루 감자만 쪄 드신다던데. 그 꼴로 어찌 사신랴? 뭐 떡쯤이야 내가 해줄 테니? 그리 알고 계셔요. 강릉댁은 말을 마치며 김철을 흘끗 보더니 입가에 능청스런 미소를 띠고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송화 마님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떡을 해준다니 고마운 일이지만 총각에게 은근히 추파를 던지는 듯하여 괜스레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이지요. 오랜만에 쌀밥을 먹고 자리에 누운 송화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김철이 들어오고 나서 겨울날 준비도 마쳐 든든했지요. 그 덕에 쌀밥도 먹었고 작으나마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여윳돈도 생겼습니다. 게다가 집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어도 그는 송화에게 함부로 달려들거나 무례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철은 더욱 능력 있고 믿음직한 사내로 보였지요. 헌데 괜스레 강릉댁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떡을 해준다니 고맙긴 하지만 그녀가 김철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 영 못마땅했지요. 그날 밤 송화 마님은 강릉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김철의 얼굴만 떠올리며 뒤척이다가 뒤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송화가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루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고 천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 천을 걷어보니 쌀밥과 여러 찬이 정갈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송화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토록 감동적일 수가 없었지요. 그동안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앞날도 막막해 늘 가슴이 무거웠지요. 헌데 김철이 차려놓은 밥상을 보는 순간 자신은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송화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송화는 감자를 캐러 산중턱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밭에 도착해 보니 강릉댁이 김철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송화는 얼른 몸을 낮추고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에이그 총각,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떡도 쳐야 하고 집안일도 산더미인데 손발이 열이라도 모자라 죽겠다니까? 아이고, 근데 이리 잘난 사내가 감자밭에만 있는 게 억울하지 않어?
허허, 강릉댁은 자꾸만 김철의 옷소매를 잡고 몸을 바짝 들이밀며 천박하게 구는 것이었지요. 저 강릉댁은 왜 자꾸 총각에게 달라붙는 것이람? 혹시 저러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송화는 강릉댁의 강압적인 기색에 혹여 김철이 끌려갈까봐 알 수 없는 불안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잠시 후 강릉댁은 할 말 다 했다는 듯 김철의 팔을 툭 치며 에이, 나중에 꼭 우리 집에 들러야 한다. 알았지? 까먹지 말어? 하고는 손을 흔들며 밭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송아는 서둘러 몸을 돌려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아는 기분이 상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강릉댁을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김철을 좋아하는 걸까? 그 짧은 시간에 싹튼 이 감정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 송아는 스스로 확신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에도 송아는 불안에 좀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혹여 강릉댁이 김철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괜한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답답해진 송아는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김철이 머무는 행랑채를 바라보니 방 안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송아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방 앞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신발이 놓여 있고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된 송아는 변소에 들러 보리를 보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그 사이 김철방 앞에 강릉댁이 나타나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송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낮추었습니다. 잠시 후 강릉댁이 기어이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송아의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김철방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송아는 애써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강릉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함께 있으면 무슨 소리라도 들려야 할 터인데 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송아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송아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강릉댁이 김철과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지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요. 그녀는 등잔불을 끄고 문틈 사이로 행랑채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강릉댁이 방 안에서 나와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송아의 눈에는 그 시간이 차고도 남아 보였지요. 그녀는 온갖 생각에 시달리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이 밝아온 뒤에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오른 뒤에야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마루 위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곁에는 돈과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를 보니 감자 한 가마를 팔아 곡식을 사고 8냥을 남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김철은 하루는 감자를 캐고 하루는 그 감자를 장에 내다 팔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것은 송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었지요. 송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품삯 한 푼 받지 않고 집안을 거들며 오히려 큰 이문까지 남겨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늦잠 자는 자신을 위해 밥상까지 정갈하게 차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김철은 내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불쌍히 여겨서 그러는 것일까? 그런데 강릉댁과는 또 어떤 사이일까? 송아의 마음은 도무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강릉댁이 송아 마님을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지요. 아이고, 한양마님. 이번에 떡을 좀 잔뜩 치려는데 산에 손이 모자라 죽겠수다. 아무리 여편네들이 팔뚝질해도 떡은 사내가 쳐야 쫀득쫀득 잘 나오지 않겠소?
그러니 총각 좀 하루만 빌려주서 떡도 치고 힘도 좀 써야 쓰겄구만. 허허, 강릉댁은 일부러 떡친다는 말을 입에 올리며 의미심장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송화는 옆집 사람이 부탁하는데 차마 마다할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속은 괜히 불편하고 쓰라렸습니다. 며칠 전 강릉댁이 김철방에 드나든 것을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송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철에게 바짝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가셔서 떡만 치고 오셔요. 다른 떡은 절대로 치시면 아니 되어요. 김철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송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그것이 걱정이 되었소. 부인이 혹여 내가 강릉댁과 흠씬 어울릴까봐 신경이 쓰였던 게지요. 누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시어요. 그저 떡만 치고 돌아오라는 뜻일 뿐이에요. 허허, 염려 마시어요. 내 떡만 치고 돌아오리다. 김철이 강릉댁을 따라 나가자 송화는 담장 틈 사이로 몰래 엿보았습니다. 옆집 마당 한켠에 절구통이 놓이고 김철이 찐밥을 넣어 절구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찬 동작은 마치 땅을 울리는 듯했지요. 송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전 깊은 밤에 강릉댁이 김철방에 숨어들던 장면이 떠올라서였을까요? 질투와 열기가 뒤섞인 마음에 송화의 숨결은 점점 가빠져 왔습니다. 얼굴까지 달아오른 송화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내 가슴이 어찌 이리 요동을 치는 것이람. 내 생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김철의 절구질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도 송화는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엊그제 밤에 강릉댁이 행랑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이신가요? 아니, 무슨 사이란 말씀입니까? 강릉댁이 내 방에서 나왔다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김철이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대묻자 송화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엊그제 밤에 강릉댁이 분명히 행랑채에 다녀간 것을 보았는데 그걸 모르신단 말씀이신가요? 무슨 소리인지 나는 영 알 수 없소. 그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시치미를 떼는 건지 송화는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모른다 하시니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요? 다음 날 김철이 감자를 지고 장터로 향하자 송화는 그 뒤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도 궁금했지만 그보다도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따라간 끝에 김철이 장터 한켠에 감자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유한 옷차림의 귀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자네 왔는가, 김철. 어서 오시지요, 부인. 자네 덕분에 요즘 목소리가 예전 같지가 않네. 쉰 기운이 싹 사라지고 붙던 목도 거짓말처럼 나아버렸어. 호호.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감자즙을 데워 목에 찜질하고 또 조금씩 마셨더니 일이 홀가분할 수가 없구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제게도 큰 보람이 되는군요. 이제 부인의 목소리 또한 한층 고와지셨습니다. 귀부인 마님은 슬며시 미소를 띠며 눈길을 던졌습니다. 그렇지 않나? 자네, 내 목소리뿐 아니라 이 몸도 한번 보고 싶지 않소? 내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몸이 아니네. 자네는 특별히 내 마음에 들었으니 이번엔 보여주마. 그렇다면 저야 영광이지요. 마침 내 서방이 한양에가 있어 집이 썰렁하네. 이참에 내 별채로 함께 가세. 똑순아, 네가 먼저 가서 자리 깔고 아무도 근처에 얼씬 못하게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김철은 귀부인을 따라 그녀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멀찍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송화는 심장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그랬던 것이로구나.
감자를 판 것이 아니라 몸값을 받아온 것이었어? 그동안 강릉댁과의 일은 혹시나 하며 스스로를 달래왔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을 보니 김철은 바람둥이가 틀림없다 여겨졌습니다. 송아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곧장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송아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김철이 돌아와 마루에서 송아를 불렀습니다. 부인 나왔소. 송아는 그의 부름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좋아하실 만한 한과를 사왔소. 어서 나오셔서 맛 좀 보시어요. 그래도 송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은 감자를 판 돈과 함께 사온 한과를 마루 위에 올려두고 물러났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김철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아니 그런데 강릉댁이 방 안에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부인이 어찌 내 방에 들어와 있소? 아이고, 우성 총각. 그냥 보고 싶어 와버렸수다. 혼자 자는 것도 심심하고 총각 방이 따뜻하니 내가 눌러 앉고 싶었지. 강릉댁은 능청스레 웃으며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김철은 단호히 몸을 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보시오, 강릉댁. 여긴 부인이 계신 집이요. 내가 남의 체면을 깎아 먹을 일은 하지 않겠소. 에그, 재미없게는? 알겠어. 내가 괜한 짓 했네. 강릉댁은 킥킥대며 어깨를 으쓱하다가 이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릉댁이 나오자마자 송아가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강릉댁. 이게 무슨 짓이요? 아이고, 오해 마슈. 그냥 심심해서 허허. 강릉댁은 얼굴이 붉어진 채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나오셨군요, 부인. 아니, 우성은 도대체 몇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내가 몇 사람을 만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는 귀부인을 만나더니 오늘은 강릉댁까지. 내일은 또 누구를 만날 작정이요? 송아의 말에 김철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웃음이 나오셔요? 그러면 요 며칠 부인께서 나를 곱게 보지 않으신 까닭이 모두 그것 때문이었군요. 김철은 불쑥 송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송아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가만히 계셔요, 부인. 내 눈을 보시어요. 내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오. 송아는 어쩔 수 없이 김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 본 것은 모두 오해였어. 어제 귀부인은 목병이 나 감사를 표하러 온 것뿐이었소. 다른 사사로운 일은 전혀 없었소. 오늘 강릉댁은 제 의지로 내 방에 들어온 것이 맞소. 하지만 나는 단호히 물리치고 그대로 내보냈소. 그 말이 사실이요? 내 하늘의 맹세코 거짓 아님을 보증하리다. 송아는 그의 말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오늘은 늦었으니 들어가 쉬시어요. 송아는 행랑채를 떠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철을 생각했지요. 그래,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것이어요. 모든 정황이 그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해가 풀리자 송아는 가뿐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송아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기분이 좋아 아침상을 차려놓고 곧장 김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철, 일어나시어요. 여러 번 불러도 대답이 없자 송아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송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겉옷은 벗겨져 있고 바지는 우뚝 솟아 마치 큰 천막을 친 듯 팽팽히 서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송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도 두근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애구머니나, 이제 보니 그것도 아주 튼실해 보이네. 호호.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송아는 그런 김철의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허리끈을 풀었습니다. 잠결에 일어난 김철은 곁에 와 있는 송화를 보고 그녀를 와라가나 올렸습니다. 잠시 후 행랑채에서 울리는 쿵쿵거림이 마당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지요. 집안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김철이 달려와 송화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는 김철이 아예 송화의 안방에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자를 모두 캐어다 팔자 송화의 손에는 100냥이 넘는 돈이 쥐어졌습니다. 가문이 몰락한 뒤 오랜만에 만져보는 큰돈이었지요. 송화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 든든했습니다. 김철은 참으로 대단하셔요. 장사 수완도 좋으시지만 그대의 머리 또한 명석해 보여요. 그 말에 김철은 송화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부인은 나를 믿으시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송화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어요? 대답해 주시어요. 부인은 나를 믿으시어요? 그럼요. 믿으니까 우리가 한 방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철은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 한 가지 고백할 말씀이 있소이다. 실은 나는 지금 관가에 쫓기는 몸이요. 그 말에 송화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포졸들에게 쫓기고 계신 것이어요? 내 아버지는 좌의정 김학수요. 허나 조정의 정적들에게 모함을 당하여 사화에 휘말렸소. 그리하여 아버지는 유배를 당하셨고 나는 관노로 끌려갈 처지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소. 송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범상치 않고 명석하다 여겼던 그가 알고 보니 좌의정의 자제였던 것이지요. 그 말은 송화의 사정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댁 역시 같은 시절 사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문이 무너졌으니까요. 송화는 그 심정을 더욱 절절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단 말씀이시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군요. 이제는 다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머지않아 이곳에도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요. 김철의 말에 송화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제야 진정 마음을 주고 사랑하게 된 사람을 만났는데 또다시 이별이라니 송화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떠나면 어디로 가시려 하시어요? 나에겐 정해진 곳이 없어. 그저 포졸들을 피해 떠돌 뿐이요. 송화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철은 그런 송화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정을 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끝내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려. 한참을 울고 난 끝에 송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는 이별이 싫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아주시어요. 부인 자칫하면 부인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관가에서 도망자를 숨겨준다면 중재가 될 것이오. 그런 것은 이제 두렵지 않아요. 다만 사랑하는 이를 잃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이 근처 산속에 오래전 폐허가 된 남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숨기시면 되지 않겠어요? 김철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화를 지키려면 물러나야 한다고 여겼지요. 허나 송화의 간절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차피 평생 도망 다녀야 할 몸. 언젠가는 잡힐지도 모르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다가 잡히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소. 그리하여 김철은 짐을 꾸려 송화와 함께 산속 암자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암자는 오래 버려져 폐허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손 좀 보면 사람 사는데 지장 없을 듯하오. 제가 자주 찾아오겠어요. 우선은 이곳에 몸을 숨기시어요. 그날 밤 송화는 김철과 함께 암자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산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산속에 두고 오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요. 그 후로 송아는 달에 2-3번씩 몰래 음식을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김철과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장에 나갔던 송아가 벽보에 붙은 방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폭군이던 임금이 반정으로 몰락하고 유배되었던 좌의정 김학수가 무고함이 밝혀져 복권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송아는 방을 읽자마자 숨가쁘게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김철, 큰일이 났어요. 아버님께서 무고가 밝혀져 방면되셨소이다. 아니, 그게 참말이오? 벽보에 적혀 있었소. 반정이 일어나 임금이 바뀌고 좌의정 김학수 대감께서 억울한 누명을 벗으셨다 하였소이다. 그 말을 들은 김철의 두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송아는 그런 김철을 품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필규정이지요. 하늘이 도우신 것이에요. 대감을 모함하던 자들은 모두 처단되었다 하니 이제는 억울해하지 마시어요. 끝내 김철을 포기하지 않았던 송아는 훗날 당당히 그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좌의정 김학수는 조정에 복귀하였고 김철 역시 벼슬길에 올라 관리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새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나라의 중추를 맡게 되었지요. 김철과 송아는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아들, 딸을 두고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사화로 집안이 몰락했던 두 사람은 가장 고단한 시절에 서로를 만나 의지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 굶주렸고 내일을 알 수 없어 막막했지만 그 속에서 사랑의 싹은 움트고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덕이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오. 호호, 그 말씀은 틀리셨지요. 그날 당신의 당당한 기계를 보고 제 마음이 이미 기울고 말았던 것이에요. 허나 기계만이 아니었죠. 그날 당신의 기둥도 그 기계만큼이나 당당했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둘의 웃음 속에서 지난 고난의 세월은 눈 녹듯 사라져갔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주세요.